납세 의무자라고 있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최종 소비자. 거기 밑에 보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고 그 다음에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가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라고요?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물건 살 때마다 영수증 보면은 부가가치세 얼마 찍혀 있잖아요. 예, 그거 저희가 그 사이에 나온 부가가치세를 다 내는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하면은 내는 세금이라 소비세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사업자의 개념에서 저기에다가 별표 하나 치세요. 영리 목적의 유무. 이거 간혹가다 한 번씩 시험 문제 냅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개념 보시면 영리 목적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참고로 저도 교회 다닙니다. 네. 과거에 교회하고 국세청하고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부딪혔냐면 어떤 좀 대형 교회에서 교회 안에다가 커피숍을 차렸어요. 예, 그 다음에 교인분들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국세청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커피 팔면 세금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커피 산 다음에 영수증에 보면 부가가치세 얼마라고 찍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거 커피 파는 걸 돈 받아서 영리 목적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세금 못 내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가가치세는요. 영리 목적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팔든 절에서 팔든 팔아서 이게 그 사업자의 개념 중에 하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커피숍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얘기하는 사업자에 걸려요. 그럼 뭐를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래갖고 국가하고 교회하고 부딪혔다가 국가가 누가 봐도 국가가 이건 이길 거였거든요. 법원을 가든 어딜 가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포기했죠. 자기네 이제 운영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리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보도블록 까는 거예요. 깨진 거 교체하는 건 이해되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도 한 작년부터 해서 한 3, 4개월 정도 잘 있는 보도블록 다 치우고 다시 깔았어요. 네.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그거 할 돈으로 딴 데다 쓰지. 네. 근데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배정받은 거 다 써야 돼요. 그거 못 쓰고 남기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대잖아요. 너네 필요 없는 걸 신청했네? 다음부터 덜 줘야 되겠어? 네, 이런 개념이잖아요. 법 자체가. 이런 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봐요. 아껴 쓰면 아낀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죠. 네, 쓸데없는 거 쓰는 것보단 그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기억해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은 사업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건 상관없어요. 당근마켓. 근데 최근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요즘 당근마켓도 안 된대요. 뭐가 안 되냐면 파는 사람은 올려놓는데 사는 사람이 없대요. 과거보다.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경기가 힘들다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거죠. 당근마켓에 대한 소비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당근마켓도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납세자가 돼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의 간이과세자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요건 나중에 암기할 겁니다. 간이과세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안되면 영수증만 발행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안되면 납부도 면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공급 가액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공급 가액이라고 나오면 부가세 별도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부가세 포함이냐 별도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기 뭐냐 많이 못 파시는 사업자예요. 1년에 4,800만 원이면 한 달에 400도 못 파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익이 아니에요. 세금 포함해서 매출액이 한 달에 40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남는다라고 쳐서 50% 남는다라고 쳐도 200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만 원 벌려고 사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00만 원 벌려고 사업할 거면 그냥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속 편해요. 왜냐면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하나잖아요. 많이 벌어서 대대손손 물려줄 거야. 대부분 다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대부분 음식점 차리시는 분들의 최종 목표는 뭔지 아세요?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내가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나는 놀면서 돈 벌 거야. 골프 치러 다닐 거야. 이런 게 대부분 다 목표지.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난 사업하면 1년 안에 망할 거야.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그러면 대부분 그 영세 사업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8천만 원도 큰 돈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1인 사업자거든요. 그러면 8천만 원어치 판다라고 쳐도 50% 남아야 4천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300 조금 더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업하는 사람 치고는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 회사 다니면 퇴직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회사 다니면 내가 여기에다가 뭐 사무실에다 투자할 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음식점을 해. 잘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몇 년 있으면 또 리모델링 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몇 년 있으면 냉장고 갈아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돈들이 세이브 된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8천만 원 그러면 이게 이익이라 그러면 큰 돈이지만 여기에서 매출액 8천이면 큰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일 또 나와요. 간이과세자는 그때 좀 더 자세히 보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422페이지 납세지라고 있습니다. 납세지가 뭐냐면 세금 내는 곳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납세지는 솔직히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관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금을 내면 국가가 대부분 갖고 가지만 일부는 띄어서 지방자치한테 줘요. 한 20% 가까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좋아요? 적게 걷는 게 좋아요? 많이 걷는 게 좋죠. 왜냐면 그래야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이쪽 저쪽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말 안 듣는 단체장이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서울이 왜 말 제일 안 듣냐면은요, 서울은 자립도가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 안 줘도 살 수 있습니다. 서울 자체는. 근데 인천은요, 국가에서 뭐라 그러면 말 잘 들어요. 왠지 아세요? 자립도가 10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야 이거 하면 돈 줄게. 그럼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지방소득세 말고 주민세라고 있거든요. 주민세 10,000원이에요. 이거 왜 10,000원이냐면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계속 국가한테 돈 달라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주민세 올려. 그러면 돈 더 줄게. 인천은 10,000원이에요. 이거 지역마다 다 달라요. 네, 서울은 10,000원 안 돼요. 왜냐면 국가에서 안 도와줘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경기도에서도 일부 지역은 뭐 8,000 얼마, 7,000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근데 인천은 국가에서 그랬거든요. 최대 10,000원까지 올려. 그러면은 돈 더 줄게. 그리고 인천은 바로 올렸죠. 네, 그래도 주민세는 인천이 좀 센 편이에요. 다른 지역보다 몇천 원 더 비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론은 지방자치단체도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납세지가 어디냐는 그게 좀 중요한데요. 앞에 잠깐 보시면 일반적으로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예요. 그래서 사업을 어디에서 하느냐. 그래서 내가 집은 인천인데 사업은 서울에서 해.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서울에다 내는 거예요. 근데 소득세는 인천에다 내는 겁니다. 소득세는 살고 있는 곳에다가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달라요.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업종별로 다른데 우리 제조업이라는 건 물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장소가 납세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공장 이런 데가 이제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왜 만들어 놨냐면은요, 솔직히 저것 때문에 그래요.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대부분 보면은 이거 되게 웃기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공장은 지방에 있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는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여기에 많아요. 강남에. 근데 가보면 본사라고 해봤자 사무실도 코딱지만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냐면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강남 그러면 돈 많은 동네죠. 그러니까 본사가 강남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회사 좋은 회사인가 봐. 왜냐면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 근데 거기에 직원도 몇 명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본사인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본사가 지방에 있대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무시하는 경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한민국 안 바뀌어요. 그런 부분은 바뀌려면 모르겠어요. 언젠가 바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 죽을 때까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부동산 매매업이랑 부동산 임대업. 거기 밑줄 쳐져 있는 게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이 있고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당의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이게 뭐냐면 사무실이 있는 장소.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당의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러니까 소재지는 똑같은데 법인 소재지냐 아니면 부동산 소재지냐 그게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뭐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은 앞에 보시면은요 뭐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사무실은
인천에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서울에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일 때는 인천에다 세금 내는 거고요. 부동산 임대업일 때는 서울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정해놨냐면 이런 거 안 정해놓으면 싸우거든요. 지방자치단체들끼리.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 사고 팔 때 주로 사무실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부동산 임대할 때는 그 임대하는 장소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쪽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인자동 판매기. 그래서 자판기 사업 하시는 분들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자판기 사업을 해. 그러면 대부분 한 대예요, 여러 대예요? 여러 대 합니다. 그리고 뭐 인천에다가도 놓고 서구에다가도 놓고 미추홀구에다 놓고 남구, 남동구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다 놓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자판기도 돈을 버는 거니까 세금은 걷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디에다가 거둘 거냐 항상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무실을 따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무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거고, 나는 만약에 사업을 집에서 해. 요즘엔 집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무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경우엔 이제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세 가지 좀 잘 봐두세요. 제조업이랑 매매업하고 임대업은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423페이지 특수한 경우라고 있습니다. 거기 직매장에다가 밑줄, 그 옆에 밑줄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매장의 뜻이 뭐죠?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직매장에서 거래할까요? 안 할까요? 거래하겠죠. 직접 매장 운영하니까 매장에서 물건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돈 주고 받으면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업장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직접 사고 팔잖아요. 그래도 우리 직매장 가서 물건 사면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죠. 왜냐면 유통 구조가 짧으니까. 유통 구조가 짧아야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산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도 우리가 살 때는 비싸잖아요. 왜 그러냐면 유통 구조가 그 사이사이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사지 않는 이상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하치장은 보관만 하는 장소예요. 그럼 보관만 하기 때문에 거래가 있다 없다? 없다. 거래가 없으니까 이것도 세금 낼 필요가 없겠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 임시사업장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박람회. 그래서 뭐 경기 대회나 박람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박람회라는 곳은 딱 두 군데 가봤어요. 하나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 박람회. 그 다음에 아기 태어나고 나서 육아 박람회. 그 다음에 저 회사 다닐 때 가구 회사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구 박람회를 우리 회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박람회를 좀 몇 번 가봤는데 혹시 나중에 취업해서 회사에서 박람회 한다 그러면 나가지 마십시오. 구경 가는 건 괜찮은데 박람회에 이렇게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대빵 힘들어요. 딴 게 힘든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언제 어떨 때 손님이 들어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짝다리 짚어도 안 되고 항상 고진 자세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얼굴에 계속 미소를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장난 아니에요. 안 하던 거 하다 보니까 저 하루 지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지원 나가고 나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이거 하는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받는지 알겠다. 이게 얼굴 웃고만 있는 것도 힘들어요. 막 정년 일어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안 하던 거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박람회나 이런 데에서도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대부분 박람회가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업장을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짧으니까 막 짧은 건 하루 그 다음에 뭐 2, 3일 막 이렇게 끝나는 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 사업장에 포함해서 세금 내요. 그래서 나중에 박람회 같은 거 가서 물건 사보시면은 난 분명히 인천에서 카드 긁었는데 카드의 주소가 막 부산 막 이렇게 찍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 사업장에다가 포함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요거는 시험 문제 어려울 때 나와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예외라고 있는데 앞에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신고 및 납부를 각 사업장별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세금 신고를 할 때 대부분 처음에는 사업장을 하나로 시작합니다. 왜냐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해봤더니 장사가 너무 잘 돼. 너무너무 잘 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로 끝내요, 늘려요? 늘립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혼자서 장사가 잘 되니까 업장을 5개 갖고 있어. 그러면 원칙은 5군데에서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이거. 근데 항상 이게 법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원칙만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원칙만 있으면 쉬워요. 그 원칙만 외워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놈의 예외 때문에 요럴 때 또 요렇게 하면 괜찮다. 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뜻이 뭐냐면은 요거는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만 하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고는 따로따로 하고 그 다음에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한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라고 있어요. 요거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죠. 뭘 불편해하냐면 원래는 따로따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불편해. 그래서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신고는 따로따로 하래.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하래. 이것도 불편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예요.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거예요. 개인은 주사업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다 볼 수 있게끔 만든 게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따로따로 신고하는데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신고는 따로따로 하고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해. 근데 이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해라.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 시험엔 안 나오는데 ERP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은 겁나 멋집니다.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에요. 한글로 풀었으면. 이게 뭐냐면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든 사람이 왜 만들었냐면 이거 만드신 분이 이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면 우리가 인수인계라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수인계는 사람과 사람 간에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프로그램에다가 다 넣어버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 프로그램만 보고도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조건으로 만들었는데 중소기업은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저도 이거 제가 담당한 적 있어요. 회사 다닐 때. 제가 퇴사하고 나왔어요. 왜냐면 항상 힘든 사람은 가운데 낀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사원인데 내가 가운데 껴 있었거든요. 제가 좀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저보고 시켰는데 왜 그만뒀냐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인원이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인원만큼만 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 나가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한 명이 더 있어도 안 되고요. 한 명이 빠져도 안 돼요. 한 명이 빠지면은 남아있는 직원들이 힘들고 한 명이 더 있으면은 그 한 명이 잉여 자원이 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다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일이 많아지면 일용직을 쓴다거나 이렇게 해갖고 빨리빨리 쳐내고 그 대부분 최소값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문제 뭐냐면 최소값인 회사에다가 이거를 쓰래. 이게 못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프로그램을 많이 다뤄봤으니까 빨리빨리 등록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다 어느 정도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 가보시면 타자도 못 치시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타자라는 걸 쳐본 적도 없는 분도 계시고 컴퓨터도 못 다루신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타자를 치긴 치는데 독수리야. 막 이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굴러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가운데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A 안 해 그래갖고 때려친 적도 있죠. 근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저 성공했다라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중견기업에선 성공한 데가 있는데 왜냐면 안 되면 돈으로 바르면 해결돼요. 이거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입력한 사람을 뽑으면 돼요.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초반에는 ERP라는 게 좋대 그래갖고 사서 썼는데 대부분 지금 뭐만 쓰냐면 뭐 회계, 인사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쓰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 ERP래 근데 써보면은요 다 못 쓰고 있어요. 원래 이게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다 들어가야 원활하게 돌아가긴 하거든요. 중소기업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매번 저거 얘기도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육아휴직 관련된 얘기. 남자들도 육아휴직 쓸 수 있죠. 근데 남자들 쓰고 들어가면은 내 책상이 화장실 앞에 있대잖아요. 막말로. 왜냐면 아직 대한민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안 돼요.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싫어합니다. 왜냐면 저 사람이 이제 임신을 했어. 그래갖고 이 사람 때문에 일이 내가 많아져.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일은 많아지고 월급은 똑같으니까 저 사람이 뭐 임신을 했든 뭘 했든 탓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들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민값이라 그랬잖아요. 직원 한 명을 채용을 했어. 그럼 문제가 뭐냐면 육아휴직 했다가 복직하죠. 그럼 한 명이 남아요. 이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임신했다 그러면 눈치 줍니다. 무슨 눈치 줘요? 그만둬. 그냥 새로운 사람 한 명 쓰게. 대놓고 얘기하는 회사도 있어요. 대놓고 얘기하는 회사도 있고 뭐 과거보단 그런 건 줄긴 있지만 눈치는 아직까지도 줍니다. 근데 그거는 참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 구조상. 왜냐면 회사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중소기업 다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복지나 이런 거는 확실히 딸리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왜냐면 버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나갈 돈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돈 얘기거든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근데 그게 쉽진 않죠. 뭐.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ERP 가능한 회사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문구는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프로그램 잘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다 관리가 됩니다. 본점에서.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저기 뭐냐 한솥도시락도 종종 리뉴얼을 해요. 근데 리뉴얼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판매된 거를 메뉴를 뽑아갖고 안 팔리는 건 빼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건 빼고 잘 팔리는 거 냅두고 거기에다 이제 새로운 거 몇 개 넣어놓고 또 판매량 봐갖고 잘 팔리는 거 냅두고 안 팔리는 거 빼고 새로운 거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본사에서 다 관리가 돼요. 편의점도 똑같아요. 우리 편의점에서 물건 팔 때마다 바코드 찍죠. 그래 바코드 찍을 때마다 이 데이터가 본사 서버로 넘어가요. 그래 본사에서 이번 달에 뭐가 많이 팔렸는지 어떤 게 안 팔렸는지 이런 데이터를 다 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년에 시즌이 오면은 그때 뭐 김밥을 많이 판다거나 도시락을 많이 판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빨리빨리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한 번만 쳐주세요. 20일 전. 며칠 전이라고요? 20일 전. 그래서 20일 전에는 가능합니다. 20일 전에 신청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세금 관련된 서류가 20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청만 한다 그래서 끝이 아니잖아요. 국가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서류 넣으면은 말단 직원부터 해서 올라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승인 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며칠 정도로 보는 거예요? 20일로. 그래서 서류 나왔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20일 찍으면 얼추 맞아요. 한 10개 있다 그러면 7, 8개는 20일로 되어 있거든요. 날짜들이. 그리고 승인사항 아닙니다. 이건 신청이에요. 신청하고 승인하고는 달라요. 신청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근데 승인은 뭐냐면 내가 신청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줘도 돼. 그러면 승인 내주는 거고, 승인 안 내주면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거는 신청이에요. 신청은 내가 하고 싶으면 내면 땡이에요. 근데 승인은 내가 서류 제출하고 통과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거 왜 써 있는지 아세요? 과거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무려 한 번. 근데 한 번이 두 번 될 수 있으니까 교재에 꼭 넣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424페이지. 과세기간. 아까 과세기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1기하고 2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1기는 원래 1월 1일부터 6월 30, 2기는 원래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래서 6개월씩인데 이게 또 예정 확정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그러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 확정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30. 그 다음에 예정 그러면 7월 1일부터 9월 30. 그 다음에 확정 그러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개월에 한 번씩인데 앞에 보시면 법인은 1년에 총 4번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1년에 총 2번 신고해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1년에 총 1번만 신고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규모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 그러면 큰 회사예요, 작은 회사예요?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세금 낼 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낼 거를 4번에 나누어서 내라. 왜냐면 1년에 한 번 내라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4번에 나누어서 내는 거고, 개인은 법인보다는 작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예정 고지납부라는 걸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정 신고 때 신고하는 게 아니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신고는 2번만 해요. 납부는 4번 합니다. 납부는 4번 하는데 신고는 2번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정 때에는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러면 그 고지서 받아서 내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납부라 그래요? 고지납부라 그래요. 고지서로 납부한다. 그래서 우리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고지납부잖아요. 고지서 날라오는 거 받아서 세금 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가장 영세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영세하니까 국가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냐면 1년에 한 번만 합시다. 왜냐면 어차피 내봤자 낼 돈도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으니까 1년에 4번만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업자에서 진한 글씨에다가 밑줄 치세요. 폐업자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운 파트기는 한데 폐업자 좀 중요해요. 그래서 폐업자를 보시면은요, 폐업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고 및 납부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요게 문제거든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신다고요? 폐업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참고로 망해도 세금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망했다 그래서 그냥 끝이 아니에요. 세금 낼 거 있으면 세금 또 다 내고 마무리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장사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폐업하고 싶은데 폐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실제 존재하거든요. 가끔씩 그런 거 나오면 댓글에다가 이런 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사 안 되면 때려치세요 라고 하는데 그 때려치는 것도 그냥 때려치면 땡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뭐 뭐든지 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내가 1월 30날 폐업을 했어. 그러면 2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돼요. 왜냐면 1월 달에 폐업했으면 언제까지 하시면 된다고요? 2월 달. 그 다음에 2월에 했으면 3월 25. 이런 식으로 25일에 맞춰서 하게끔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나왔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는 25일을 놓고 찍는 겁니다. 왜냐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조건 25일 날 하도록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됐고 예정신고기간도 됐고 426페이지. 오늘은 아마 427페이지까지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얘기는 세무 때 조금 더 빨리 해서 한 번씩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은요, 어딜 좀 보시냐면은 저기 사업자 등록증의 신청 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아까 제가 20일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행은 2일 이내에 해줍니다. 국세청에서 내가 오늘 신청하면 이틀 안에는 주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늦어도 20일 이내에는 해야 돼요.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그 부분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427페이지 거기 위에 것까지 보고 마무리 할 겁니다. 요것도 나중에 좀 쪽지 시험을 볼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427페이지 위에나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이거 2장짜리에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있어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에 서류 작성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공급. 요거는 추후에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종류 잘 물어보거든요. 등록번호랑 회사 이름하고 사장님 이름.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이렇게 네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박스 보시면은 427페이지 위에 보시면 상호를 변경하는 때는요 당일날 바꿔줍니다. 왜 당일날 바꿔주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상호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당일날 바꿔줘요. 왜 그러냐면 이거 당일날 안 바꿔주면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잘못된 게 돼버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회사 이름 바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이거는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당일날 바로 바꿔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거기 밑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상속이에요. 그래서 상속하고 증여.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요거는 정정사유고요. 정정이 고치는 겁니다. 근데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면은 요때는 폐업사유예요. 거기 밑에 잘 그림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사유가 좀 달라집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거 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상속을 하면 상속 받은 사람이 돌아가신 분 세금까지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상속받는 건 국가에서 봤을 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세금은 뭐 할 거니까 다 낼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속이라는 거는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죠. 맞죠? 증여는 뭐죠? 살아계실 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아까 소득세는 인세라 그랬잖아요. 얘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혼자 사셔. 근데 나는 결혼해서 자녀가 둘 있어. 그러면 4명과 1명이죠. 그러면 내야 되는 세금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해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생겨요.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그래서 세금을 마무리해서 폐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폐업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돈 번 거 다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걷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증여를 인정을 해줘 버리면 세금 낼 때 되면 이제 장난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무슨 장난을 치냐면 자녀가 많은 사람한테 내 회사를 잠깐 넘겨주는 척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세금도 덜 내고, 예. 그러면 이런 장난을 치는 사람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왜냐면 돌아가신 건 어떻게 못 꾸미잖아요. 근데 증여한 거는 꾸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상속받은 거에 대해서는 정정사유인 이유가 뭐냐면 상속은 상속받은 자가 뭐를 낸다고요? 세금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속은 상속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결정을 해야 돼요. 상속을 받은 건지 상속을 포기할 건지 6개월이에요. 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해서 자녀분들 것까지 다 포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손주를 봤는데 이 손주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이었어요. 근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작은 아빠인가 어쨌든 몇째 큰 아빠였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돌아가셨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빚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왜냐면 빚 많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상속 포기를 했는데 요 손주께 상속 포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속이라는 게 내려오고 내려오다가 얘까지 내려온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얘 초등학생인데 빚이 2억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빨리 제보를 했어요. SBS에. 그래갖고 SBS에 나온 거 보고 변호사들이 붙었는데 다행이었었던 게 뭐였냐면은 안지 6개월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상속 포기해갖고 해결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문제될 게 없는 게 어쨌든 세금 납부는 해야 돼요. 상속 받게 되면은. 근데 이제 증여는 문제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거잖아요.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돈 주는 거. 증여는 살아계실 때 뭐 하는 거요? 돈 주는 거. 그래서 돈 많은 집 애들은요, 0살부터 돈 줍니다. 주식으로 줘요. 네. 왜 그렇게 해서 주냐면 이게 법에 몇 년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 안 낼 만큼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상속을 줘요. 그래서 가끔씩 TV에 나오잖아요. 네.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는데 나보다 부자야. 재산이 몇 억 있대. 주식값이 올라서. 막 그런 애들도 있어요. 툭하면 TV에 나와요.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에는 폐업 사유인 이유가 뭐냐면은 세금이 변화가 생깁니다. 변동이 생겨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증여는 무슨 사유가 되는 거예요? 폐업 사유. 그 다음에 상속 관련돼서 간단하게 3가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시험엔 안 나옵니다. 상속은요, 상속 받는다가 있어요. 이건 언제 받는 거냐면 자산이 부채보다 클 때. 이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 포기라고 있어요. 상속 포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자산보다 부채가 뭐 할 때? 클 때.
부채가 크다는 얘기는 빚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때는 깔끔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상속 받으면은요 빚도 내가 갚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거 그러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슬픈 얘기지만 안 좋은 일 생기면 뛰어내리죠. 그거 왜 그러냐면 본인만 가면 깔끔하게 해결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속 포기해버리면 되잖아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상속 만약에 내가 빚이 되게 많아. 그럼 나만 가면요. 그 다음 사람들은 상속 포기하면 일단 뭐 재산은 없긴 하겠지만 빚 관련돼서는 해결은 되잖아요. 네, 슬픈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건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럴 때가 있어요.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몰라. 우리 부모님 나랑 안 친해.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이걸 받는 거예요. 한정상속. 이거는 자산과 부채를 모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받은 만큼만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을 받았어. 근데 부채가 2억이 갑자기 튀어나왔네. 그러면 2억을 다 갚는 게 아니라 나 1억 받았으니까 1억만 갚으면 돼요. 요거를 한정상속이라고 합니다. 이거 주로 누가 쓰는지 아세요? 대기업이 씁니다. 네. 대기업 거기 임원 자녀들이라 그래서 모두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빚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기업인데 상속 포기하면 없어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정상속으로 가요. 그럼 내가 만약에 3억 받고 빚이 30억이야. 그러면 3억만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알고 계세요? 부모님한테 상속 얼마 받아야 될지 모르겠으면은요. 부모님 그 상 다 치르고 가까운 동사무소, 지금은 이제 행복복지센터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가셔서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서류 갖고 오라 그래요. 서류 제출하면은 일주일인가 열흘 안에 그 국가에서 파악한 거 다 알려줘요. 그래서 뭐 통장이 얼마 있고 건물이 얼마 있고 토지가 얼마 있고 빚이 얼마 있고 오픈되어 있는 것만 이상한 데 거는 파악 못합니다. 국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다 파악해서 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나는 뭐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꼭 거기 가까운 행복복지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알고 계세요? 상속은 정정사유고 증여는 무슨 사유라고요? 폐업사유. 한 2, 3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내일 쪽지 시험 볼 거는 요거예요. 앞에 보시면 오늘 나눠드릴 거 여기 제일 처음 여기 위에 있는 거 날짜 전에 여기까지가 내일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그 감가상각 공식하고 요 무형자산 있죠? 요거 내일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그리고 쪽지 시험 보는 이유는 내일 바로 시험 보겠다 그게 아니고 요런 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 보는 거니까 그거는 못 외우신 거는 꼭 채워 놓으시고요. 마무리하세요. 프린트 해드리고